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986명 발생해 거리 두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방역과 국민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목표로 정한 병상 10,000개 가운데 현재 8,000여 개가 확보됐고 민간 병원의 협조로 조만간 병상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연일 최대 규모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국발 항공편과 열차의 운행 중단을 회원국에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연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나 휴대전화 같은 생활용품을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아예 소독 효과가 없고 상당수 제품은 자외선 노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년 가까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지켜온 질환, 바로 암입니다. 최근엔 2개의 약물로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중표적 항암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정복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선 피노바이오 정두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하루 평균 환자는 986.3명이고 이 가운데 7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2주가 넘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추운 계절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전파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탓에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자로 인한 감염이 40%를 넘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감염이 나타나 통제가 어려운 것도 확산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요양원 등 감염이 취약한 곳에서 환자가 속출하는 것도 확진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철저한 시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가오는 연휴 기간 방역에 허리띠를 조여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새해 아침에는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그동안 목표로 한 10,000개 병상 가운데 현재까지 8,000여 개를 확보했다면서 특히 긴급했던 중환자 병상은 여러 민간 병원의 협조로 조만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상은 보고서상의 통계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어떤 환자라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리 두기 없이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차단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 연구팀은 마스크 5종을 대상으로 비말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내용을 보면 마스크는 비말 확산을 대폭 줄이기는 했으나 1.8m 이내 거리에서 면 마스크 같은 일부 소재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비말을 방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마스크가 코로나19 차단에 분명 효과가 있으나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물리적 거리 두기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3차 봉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역시 비상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6,000여 명.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690여 명으로 한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빨라진 건 감염력이 70%나 더 큰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는 긴급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The new variant is out of control and we need to bring it under control, and this news about the new variant has been an incredibly difficult end to, frankly, an awful year. 현지 언론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it is likely that this will grow in numbers of the variant across the country, and I think it's likely, therefore, that measures need to be increased in some places. 비슷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공도 비상입니다. 지난주부터 2차 확산이 시작되며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일 수천 명씩 환자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봉쇄 조치가 또 내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It's worrying me because I'm afraid that we're going to have to go back to another lockdown. You know, if the government chooses to impose another lockdown on us, then a lot of industries are going to suffer. 세계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영국과 남아공, 덴마크 여행객들의 입국을 속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영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내 우리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영국발 입국자는 14일 격리한 뒤 해제 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심사도 강화해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고 여객기 승무원도 전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PCR 검사를 진행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국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번 달 31일까지 런던발 인천공항행 노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기존대로 주 3회 운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항하던 인천 런던 왕복 노선 운항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두 중단합니다. 미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수천만 회 투여분을 내년에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의 추가 계약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안에 접종 가능한 연령대의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 모더나 백신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억 회분씩 인도받기로 지난 7월 계약했습니다. 백신을 2회 맞아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두 회사로부터 미국인 1억 5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의 미국인 2억 6천만 명 중 1억 1천만 명은 내년 상반기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백신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에 내년 2분기에 백신 1억 회분을 더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화이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원재료가 많이 있어야 7천만 회분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천만 회 투여분을 내년에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에 근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러면 23일 발표 예정인 이번 계약에는 화이자가 백신 원료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명령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9가지 특수 제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원료를 더 많이 공급받는 대가로 추가 생산하는 물량을
전부 미국 정부에 납품합니다. 미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백신 확보에 나서면서 나라별 백신 접종 격차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 2, 3월쯤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긴급성을 뽑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른 만큼 안전성을 좀 더 검증한 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41.1%였습니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61.4%, 60대에서 66%가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고 20대와 30대에서는 긴급성 우선이라는 의견과 안전성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2.5%가 안전성 우선 의견에 공감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긴급성 우선 의견이 84.4%였고 무당층에선 긴급성 우선이 49.1%, 안전성 우선이 40.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2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최근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백신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과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 영국은 3만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31만 명과 6만 7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는 백신 외에는 채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이 별로 없기에 백신에 전력 투구하고 자국 기업을 통해 백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접종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른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U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회원국들이 오는 27일부터 동시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9,000여 명의 하루 사망자는 731명. 한 주일 기준으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려는 독일 정부의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하순만 해도 380명이던 사망자 수가 이달 둘째 주에는 3,0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독일 내 감염과 사망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Zurzeit verschlechtert sich die Situation weiter. Wir verzeichnen weiterhin neue Höchstzahlen, und zwar neue Höchstzahlen sowohl an Neuinfektionen als auch an Todesfällen. 강력한 봉쇄 조치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독일 정부는 곧 시작될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양로원 등에서부터 접종을 시작해 연말까지 전국에 130만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매주 최소한 67만회 분량의 접종을 통해 1월 말까지 400만회 분량의 접종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EU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는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 등 27개 회원국이 오는 27일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a delivery into every European country, into every EU country on the 26th, so every country can start on the 27th with the vaccination.
EU는 바이오엔테크사와 이미 계약된 백신 2억 회 분량 외에도 1억 회 분량을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대응에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확산세도 그대로지만 진단검사 확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수도권에서 23대 진료소에서 받은 익명검사의 확진자 수가 한 130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양성률로 비교하면 한 0.2에서 0.3% 정도인데, 네. 실제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양성률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도 130여 명이 하루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숨은 감염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확진자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적절한 방역 조치가 없으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성탄절과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정부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번 조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효과는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확산세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이와 같은 추가 조치를 내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효과도 효과지만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 주실 거를 기대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치의 취지를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력이 기존보다 70%나 강하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변이가 일어난 건가요?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또는 변종 바이러스는 그 세포 수용체랑 결합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이거든요. 네. 여기에 6개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면서 실제로 염기서열에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2개가 없어지는 탈락되는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유전형이 S형, V형, G형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게 G형이었거든요. 근데 G형하고는 또 다른 변이,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사들마다 지금 교수님 답변에서도 그렇고요. 변이와 변종을 좀 함께 쓰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변이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어떤 유전자 염기서열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 즉 변이에 의해서 생긴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 형태를 우리가 변종 바이러스 또는 변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변이는 그 과정이고 그리고 변종은 그 변이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발견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는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일단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유입 부분하고 자체 발생 가능성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유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역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자체 발생 가능성 부분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 이전인 9월에 처음 발생을 했고 11월 이후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게 백신 접종에 의해서 생긴 변이주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감염자가 초기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그 체내에서 실제로 완치되는 기간 동안에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보다 감염력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연구자들은 바이러스 티트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보다 숙주에 더 적응하기 쉬운 그런 바이러스가 선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과정은 실제로 자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감염되신 분들이 초기에 감염됐다가 완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한 변이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또 영국발 입국 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두 가지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자체 발생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부분이고, 유입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발 항공기 입국자들을 차단하는 부분이 실제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국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역 강화 내지는 입국 차단을 했듯이 지금 영국발 항공기를 통해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유입되지 않게 빈틈없이 관리해야겠습니다. 백신 개발사들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업체들은 지금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각 제약사 측에서 지금 개발한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측일 뿐이고요. 정확한 거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중화능과 관련성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향후의 연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효과가 없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변이는 앞으로 백신 접종이 지금 영국, 미국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했을 때에는 자연 감염보다는 훨씬 더 변이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 측에서는 수시로 이 기존에 개발한 백신들이 이런 변이주에 대해서 효능을 보이는지 또는 효과가 감소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민간 소비가 늘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에서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카드 매출액은 빠르게 감소하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돼 모두 4조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건 대면 접촉이 별로 없는 내구재나 필수재 업종 비중이 컸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점 등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KDI는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이나 대면 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9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8천억 원 규모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직접 피해 기업에 대출 지원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제한 조치에 포함된 음식점과 일반 교습학원, 공연시설, 독서실, 스포츠시설, 목욕장, 이미용업 등 16개 업종이며 업체당 1억 원까지 연 0.56%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상담을 시작해 내년 1월 첫 주부터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10% 추가 적립되고 이를 사용할 때 10% 추가 혜택이 제공돼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사랑 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 앱에서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인 서울시내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노래 연습장 등 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들로 서울 시내 20여만 곳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개인 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주 쓰는 물건들을 소독하기 위해 자외선 살균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아예 소독 효과가 없고 상당수 제품이 자외선 노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나 휴대전화 같은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 제품들입니다. 자외선 파장을 쐬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찾는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제대로 된 살균 효과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 제품 25개를 조사했는데 3개 제품이 무늬만 살균기였습니다.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을 하려면 파장이 적어도 200나노미터 이상인 UVC를 방출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친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DNA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200에서 280나노미터 영역대의 UVC 파장 방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기 25개 중 3개 제품에서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 제품은 안전기준의 5배 이상을 초과하는 오존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오존은 흡입 시 피해세포 손상을 유발하며 과다 노출 시 메스꺼움이나 실신에 이르기도 하는 유해물질입니다. 게다가 피부나 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외선을 많이 뿜는 제품이 21개였는데 절반 넘는 11개 제품이 자외선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형 제품을 보면 덮개가 열렸을 때 전원이 바로 차단돼야 안전한데 그런 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휴대용 소형 제품인 직류전원 42V 이하 제품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비자원은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겐 구매 시 보호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외선 광원이 외부로 노출된 제품이 이미 있다면 장갑이나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현행 1%에서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선박과 비교해 70%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선박 388척과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LNG 등 미래연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변화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 구매비 자료,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 등을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해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증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유튜브 안내 영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내년부터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주택 27만 3천 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향후 5개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도시만의 청년 특화 주택 27만 3천 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나 월세살이 청년 226만 가구 가운데 10% 이상이 청년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시행 계획을 통해 청년의 삶을 촘촘히 챙기고 이행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시원과 반지하, 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 등 이주비용 90만 원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 180만 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185만 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월평균 15만 원가량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1에서 2%대 저금리로 청년 전용 전월세 자금대출 상품을 마련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전월세 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도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고용 한파 극복을 위해 내년 55만여 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백신이 그 영국에서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능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과 에이자 미국 보건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이번 바이오 위클리 소식도 백신 소식이 차지했네요. 자,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최근 항암제 분야에선 2개의 약물로 동시에 암세포를 타격하는 이중표적 항암 기술이 뜨고 있는데요. 피노바이오의 정두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바로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인데요. 피노바이오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회사 이름인 피노는 영어로 쓰면 PINOT가 됩니다. 네. 이것은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인 Providing Innovative and Novel Therapeutics, 즉 혁신적이고 새로운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에 영어 앞 글자를 따서 PINOT로 해서 피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막상 지어놓고 나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그 와인을 만들 때 쓰는 포도 품종하고 같은 이름이 되더라고요. 피노누아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더 친숙하고 더 잘 들리는 이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참 만족하고 있는 이름이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포도 송이와 같이 좀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런 바이오텍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피노누아가 포도 품종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품종으로 유명한데 앞으로 좀 크게 되길 기대해 보고요. 이 피노바이오가 보유한 기술 중에 이중표적 항암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중표적 항암제 기술은 암을 공격하는데 하나의 타겟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약물 표적을 같이 공격해 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암은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였다가 악성세포로 변하고 이 악성세포가 끝없이 자라나면서 생기는 질병이 암인데요. 이 과정에는 하나의 약물 표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약물 표적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통 항암제들은 하나의 약물 표적을 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기대하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암세포들이 잘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복된 경로에 다른 단백질이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내성 기전이 살아나면서 이런 암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기전을 같이 공격해 줌으로써 암세포가 더 잘 죽고 내성도 느리게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였고요. 저희가 발굴한 여러 신약 후보 물질들로 이런 기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한 가지 물질로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공격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물질을 발견한 그 어떤 계기 뭐 이런 것도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물질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임상 단계 표적 항암제 NTX301입니다. 예. 저희는 NTX301을 백혈병 치료제를 찾다가 발견하게 된 물질인데요. 저희가 기존 백혈병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치료 효능을 가진 물질을 처음에 문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NTX301의 시작이 된 물질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저희가 쭉 연구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알려진 약물 타겟 하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기전의 다른 단백질도 동시에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NTX301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NTX301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예전 상용화된 백혈병 치료제보다 독성이 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분자를 더 설계해서 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저희 후보 물질 NTX301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아마 그 ADC 기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ADC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며 3세대 ADC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기존 ADC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NTX301은 그 ADC 기술은 정확히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개발한 저분자 화합물이지만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ADC 기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ADC라고 하는 것은 항체에 강력한 항암제를 결합해서 보다 선택적이고 더욱더 강한 항암 효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신약 개발 방법입니다. 기존의 항체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세포를 잘 죽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약물은 암세포는 잘 죽이지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ADC입니다. 이런 항체 약물 복합체 ADC는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되어서 최근 들어서 꽃을 피우고 있는 신약 개발 플랫폼인데요. 이런 ADC 개발을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ADC는 항체에 단순히 강력한 약물을 단순히 접합시켜 놓은 형태의 약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 균일하게 항상 동일한 ADC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혼합물 형태로 약물이 나오게 돼서 품질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접합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암세포에 가기 전에 그 독한 약물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을 공격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유망하다는 건 충분히 입증을 하였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나온 것이 제조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세포에 가기 전에는 약물이 방출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링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딱 균일한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지는 ADC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연구했고요. 이런 2세대 ADC가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잘 아시는 국내 레고캠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은 2세대 ADC를 열심히 개발하였지만 아직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ADC에 사용하는 강한 약물이 그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미치는 독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모델에서와는 다르게 사람으로 가면은 이게 치료 효과는 높지만 독성도 같이 심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있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너무 독한 약물을 쓰지 말자. 그냥 단독으로 써도 사람이 치료될 수 있는 약물을 쓰자라는 컨셉에서 나온 게 3세대 ADC입니다. 이런 3세대 ADC는 일본의 다이치 상표라든가 최근에 길리아드에 인수된 미국의 이뮤노메딕스 같은 회사들이 주로 개발을 하였고요. 이들 회사들의 컨셉, 즉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ADC로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더 좋은 약물을 만들다는 것이 현재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3세대 ADC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뮤노메딕스사가 사용했던 SN38이라고 하는 약물을 훨씬 더 개선한 새로운 약물을 저희가 페이로드, 즉 ADC의 약물 파트로 사용하는 ADC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조만간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약물을 암세포까지 전달하는 기술이 ADC 이 플랫폼 기술인데 기존 1세대와 2세대의 단점을 개선한 3세대 플랫폼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신약 개발 임상 시험을 2건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아직 ADC 기술은 그 임상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표적항암제 2종류가 현재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1, 2상이 진행 중입니다. 임상 1상은 저희가 혈액암, 그중에서도 골수에 발생하는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표적항암제 NTX-301이 지금 미국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 NTX-301은 기존의 백혈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던 다코젠이라는 약물이 있고 비다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효력이 약하고 내성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표적항암제이고요. 이런 저희 약물이 더 가지고 있는 동물에서의 적어도 훨씬 더 우수한 효능 그리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빠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항암제인 NTX-303은 난소암과 방광암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형암 치료 표적항암제입니다. 저희 그 난소암이나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이 항암제 내성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NTX-303이라고 하는 이 표적항암제를 암 환자에 투여해서 이 환자들이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03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상을 완료하고 임상 1, 2상이라고 하는 2상에 해당하는 임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항암제 임상 시험 얘기 들어봤는데 항암제 이외에도 녹내장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좀 녹내장 신약이라 하니까 좀 특이하기도 한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녹내장 치료제는 NTX-101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점암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하게 눈의 안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내장 치료제입니다. 기존 녹내장 치료제와의 차이점은 기존 녹내장 치료제들이 안압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눈의 스트레스를 풀어서 시신경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희 약물은 직접적으로 시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약물의 작용 기전은 그 눈에서 그 안구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 조직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정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보통 때는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녹내장에 걸린 눈은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의 코티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작은 상처도 커다랗게 증폭된다는 것인데요. 그 녹내장에 걸리게 되면은 안압이 걸렸다 풀렸다 걸렸다 풀렸다 하면서 조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미세하게 출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과다한 코티졸 농도로 인해서 녹내장에 걸린 환자들은 이런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코티졸의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려 주게 되고요. 이렇게 코티졸의 농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 복구 기능이 다시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녹내장 환자에서도 이렇게 시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동물 실험, 그중에서도 사람의 눈하고 아주 유사한 원숭이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탁월한 시신경 보호 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진행될 임상 시험에서 빠르고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항체 약물 접합 기술, ADC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암 그 치료제 그리고 이제 녹내장 치료제까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쏙쏙 들어오네요. 대표님께서 설명 잘해 주셔서요. 자, 향후 추가 이제 신약 개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상 단계에 있는 항암제 2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저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후에 후속 파이프라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NTX-301과 303의 후속 버전입니다. NTX-30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처럼 다코젠이나 비다자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전을 하나는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의 내성 기전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내성 기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후속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물은 이 두 가지의 내성 기전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현재 후보 물질 최적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301, 303의 넥스트 버전의 개발에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후년 정도부터는 ADC 기술을 활용한 저희 독자적인 신약 후보 물질의 전임상 개발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창업 이전부터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 개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바이오 생태계 차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조언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기술 개발 수준이 많이 발달했고요. 예. 국내 창업자들, 창업 기술, 그리고 이를 서포트해주는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모든 부분은 거의 선진국 이상 수준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예. 조만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선진국의 바이오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술들, 제형을 개발해주고 이 제법을 개발해주고 이걸 생산해주고 임상을 대행해주는 이런 부분들인 요소를 대행해주는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네. 전문적인 기업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큰 시장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예. 저희는 영어로 많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 중에 가장 우수한 데를 찾아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네. 시차의 문제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다음에 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내에 이런 좋은 파트너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은 좀 더 이렇게 신약 개발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 속도 이런 것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좀 더 건전한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 개발 과정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좋은 파트너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암은 치료하기도 어렵지만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든 질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설명해 주신 이 피노바이오의 기술이 암 정복의 열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노바이오 정두용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함목적성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는 AI 윤리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 이용자 등은 윤리 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AI 개발과 사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 10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연말정산 변경 안내 등의 제목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랜섬웨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 감염을 유도하는 것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파일을 내려받아서는 안 됩니다. 랜섬웨어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인터넷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실 약 10개를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실은 소속 연구원이나 졸업생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되면 상금 1,000만 원과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신청 기간과 심사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 대다수가 경력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경력개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은 4곳 중 1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공공연구기관과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 재직자의 97%와 이공계 대학 연구원 97.8%는 경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중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한 곳은 26.1%, 이공계 대학은 27.9%에 그쳤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감염 우려가 커지자 이른바 집콕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추억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